이민준 씨, 이건 6년 전 형이 형수님 몰래 혼자 병원에 가서 받은 정액검사 결과지입니다. 제가 결과를 큰 소리로 읽어드릴까요? 민우야, 형이 빌게. 제발 말하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은 헌신적인 사랑이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가슴 아픈 그러나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동생의 유학 자금을 위해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까지 팔았던 한 여자. 하지만 8년의 결혼 생활 끝에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이혼 서류 한 장과 빈손으로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한마디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한 순간 유학에서 돌아온 시동생이 건넨 작은 서류 하나에 시댁 식구 모두가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그날 오후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묵직한 구름은 최 씨 집안의 지붕을 금방이라도 짓누를 듯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천둥 소리는 곧 쏟아질 폭풍우를 예고했고 그 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가늘고 거친 제 손에는 아직 시금치를 다듬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오늘 남편 민준 씨가 일찍 온다는 말에 정성껏 저녁을 준비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2층에서 내려오는 시어머니 최 여사의 요란한 발소리가 저의 모든 계획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최 여사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직행해 제가 국에 간장을 많이 넣었는지 감시하는 대신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뭉치 하나를 윤이 나는 원목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죠. 그 탁자는 제가 2년 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선물로 1년간 꼬박 모은 아르바이트 월급을 털어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은희야, 이리 좀 와보거라. 매섭고 차가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공간을 갈랐습니다. 저는 앞치마 자락에 황급히 손을 닦았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부엌 문가로 막 나왔을 때 뭔가 얇지만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물체가 허공을 날아 제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도장 찍어라. 도장 찍고 오늘 밤 당장 내 옷까지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최 씨 집안이 너처럼 알도 못 낳는 암탉 때문에 대가 끊길 수는 없지. 최 여사는 허리에 손을 얹고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죠. 발밑에 놓인 흰 종이 위로 이혼 청구라는 검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민준 씨는 이 사실을 아나요? 최 여사는 경멸이 가득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이가 모르면 누가 저기다 미리 서명을 해놨겠니? 순진한 척 좀 그만해라. 8년이야.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8년이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니? 양약에 한약에 온갖 절을 찾아다니며 빌었는데도 내 배는 여전히 납작하기만 하잖니. 내 아들 민준이는 이제 대기업 부장이야. 앞길이 창창하다고. 민준이에겐 가문 좋고 대를 이을 아들 낳아줄 여자가 필요한 거지. 너처럼 주방에만 처박혀서 남편 얼굴에 먹칠이나 하는 여자가 아니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심장을 내리찍는 도끼 같았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봉제 공장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허겁지겁 돌아와 밥하고 빨래하며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린 시동생의 학업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해본 적 없고 제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사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받은 것은 이토록 가혹한 버림뿐이란 말인가요? 어머니, 제발요. 아이 문제는 하늘의 뜻이잖아요. 저도 정말 괴롭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을 발로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의 뜻은 무슨, 애 못 낳는 여자는 쓸모없는 거야. 내 꼴 좀 봐라. 몸은 비쩍 마르고 얼굴에선 맨날 기름 냄새나 풍기고. 우리 민준이가 8년이나 너랑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이제 그이에겐 다른 여자가 생겼어. 젊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임신을 했단다. 너한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곱게 도장 찍고 그 여자가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비켜줘. 뭐라고요? 다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 민준 씨가, 제 모든 청춘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그 남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시어머니가 바로 그 배신을 빌미로 저를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마침내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기구한 제 운명을 향한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차가울 수 있다니. 저의 8년간의 헌신은 그저 그들의 필요가 끝날 때까지만 유효했던 한편의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딥소리를 내며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유리창을 뚫고 어두운 거실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비싼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단정한 모습이었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았지만 마치 길가의 이방인을 보는 듯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돌아왔군요. 설명 좀 해줘요. 어머님 말씀이 전부 사실이에요?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켜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넥타이를 풀어 의자에 걸친 뒤 최 여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을 텐데 내가 뭘 더 얘기해. 우린 이제 안 맞아. 당신 꼴을 좀 보라고. 지금의 나와 지금의 당신이 나란히 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나 해. 저는 그를 바라보며 쓰라린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가난한 시골 마을의 풋풋한 연인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인턴 실습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 없던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까지 있던 제가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시댁은 너무나 가난했고 지금처럼 위세등등한 최 여사도 그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 들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시댁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야근으로 쓰러질 듯 피곤했던 날들과 민준 씨의 대학원 학비를 대기 위해 밤새 재봉틀을 돌리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아침에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사 먹지 않고 돈을 아껴 그의 업무에 필요한 새 노트북을 사주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민준 씨, 잊었어요? 우리 둘이라면 한 개를 나눠 먹던 날들을. 당신이 아플 때 곁에서 밤새 간호했던 건 나였어요. 전부 잊어버린 거예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비웃었습니다. 눈에는 혐오감마저 서려 있었죠. 그 가난했던 과거 얘기 좀 그만해. 누구나 힘든 시절은 있는 거야. 난 이제 그때와 달라. 당신처럼 봉제 공장 노동자 마인드에 갇혀 있으니 내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예쁘고 교양 있는 아내를 데려오는데 난 당신 생각만 하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그런데다 애까지 못 낳잖아. 내가 장남인데 우리 집안대를 끊을 셈이야. 하지만 우리 병원 가봤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함께 갔던 병원 얘기를 꺼내려 하자 민준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의사가 뭘 안다고 당신이
제대로 치료할 의지가 없었던 거겠지. 난 이제 기다리는데 지쳤어. 내 첫사랑 유라 씨, 그 여자가 내 아이를 가졌어. 바로 그런 여자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그 여자는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자기 자신을 가꿀 줄도 알지. 당신처럼 맨날 후줄근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유라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무일푼일 때 그를 버리고 부잣집 남자에게 갔던 여자였습니다. 이제 민준 씨가 성공하자 그녀가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돌아온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배신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지난 8년간의 제 모든 희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문득 그가 끔찍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박하고 착했던 과거의 그 남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 앞에는 허영심 많고 계산적이며 잔인한 남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들었지? 우리 아들 말이 다 맞아. 네가 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공은 이 집에서 8년간 먹고 자면서 다 갚았어. 그러니 이제 와서 공치사 좀 그만해. 서류에 도장 찍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 이웃들이 보고 우리 집안이 박정하다고 수군거리게 만들지 말고. 박정하다고요? 이 비바람치는 밤에 자신들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친 며느리를 길거리로 내쫓으면서 남들이 자신들을 박정하다고 할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만큼 쓰라린 웃음이었습니다. 여자의 선의와 헌신이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파묻는 구덩이가 되기도 하는군요. 밖에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마당을 때리는 빗소리는 이 집의 냉혹함 속으로 저를 가라앉히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와 집 안구석구석 제 땀과 눈물이 깃든 이 호화로운 거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정이 없으시다면 저도 이 집에 더는 미련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마음속에 파도를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차도 내 업무용 개인 자산이고 당신은 공장에서 월급 푼돈 받아서 겨우 시장 보는 데나 썼잖아. 무슨 재산 분할을 요구해. 저는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월급은 8년 내내 어머님께 전부 드렸잖아요. 집안의 큰일을 위해 쓰시라고. 이 집 살 때도 어머님이 분명 우리 부부 둘이 모은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심지어 땅 살 때 제가 제 비자금 2천만 원을 보태준 건 잊었어요. 최 여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2천만 원은 네가 가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낸 거잖아. 이제 와서 그걸 계산하겠다고. 그럼 네가 8년간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전기 쓰고 물 쓰고 샴푸 쓴 돈은 왜 계산 안 하니? 넌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였어. 그렇게 좀스럽게 굴지 마라. 이 집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벌어서 용돈 몇십만 원만 남기고 전부 어머니께 드렸어요. 8년이면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집을 위해 쏟은 제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력? 민준 씨가 비꼬는 투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아내의 의무야. 당신은 아이를 낳는 의무는 다하지 못했으니 그 정도는 내 명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내가 다 계산해봤어. 지금 통장에 남은 돈도 별로 없어. 작년에 동생 민우 해외 유학 보내는데 다 썼거든. 민우가 우리 집안의 희망인 거 당신도 알잖아. 형수로서 동생을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 민우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민우는 민준 씨보다 10살 어린 동생입니다. 민우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시댁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선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최 여사가 민우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시키고 공장에 보내려 한다며 울던 그 운명의 날을 기억합니다. 똑똑하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가득한 어린 시동생이 마당 구석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외동딸인 저에게 남겨주신 땅을 판 것입니다. 그 땅은 마을 길가에 있어 당시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저는 정확히 1억 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그 돈 전부를 최 여사에게 드리며 은행에 넣어두고 민우의 4년 대학 생활과 그 이후의 학업을 위해 쓰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희생이 시댁 식구들이 저를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게 만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민우가 성공하면 저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우 얘기를 꺼내셨나요? 그럼 제가 예전에 제 땅을 팔아 민우 학비로 드린 1억 원은요? 그 돈은 그냥 꿀꺽 삼키실 생각이에요? 저는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입술을 삐죽이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돈? 누가 돈 주는 걸 봤는데? 증거 서류라도 있어? 그리고 넌 이 집 며느리인데 시동생이 어려우면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이제 와서 옛날 일 들먹이면서 빚독촉이라니 부끄럽지도 않니? 남의 집에 시집 와서 돈 몇 푼 내놓고 나중에 다시 달라는 여자는 속이 좁고 치사한 거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제가 착하고 가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어떤 서류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저의 1억 원, 저의 8년 청춘, 저의 모든 말없는 희생이 이제는 차가운 이혼 서류 한 장과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만하면 됐어. 도장 찍어. 그럼 내가 인정상 차비로 100만 원 줄게. 마지막까지 예의는 지키는 거야. 내가 강경하게 나오게 만들지 마. 그때는 10원 한 장도 못 받을 줄 알아. 민준 씨가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탁자 위로 던진 100만 원짜리 수표를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란 말인가? 제가 미래를 걸고 뒷바라지했던 남자란 말인가? 아, 저의 선량함이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한 악마를 키워냈군요. 저는 밖에 하얀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이 빈손으로 이 치욕을 안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연로하십니다. 제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아시면 아마 충격에 쓰러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남는다면 저는 이 냉대와 모욕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문득 민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시동생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와 형이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하지만 그 희망도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민우는 먼 타국에 있고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니까요. 저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밖의 비는 여전히 하늘을 찢을 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바람의 냉기보다 이 방 안에 퍼지는 잔인한 냉기가 더 뼈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존경을 담아 어머니라 불렀던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무서운 타인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추워서가 아니라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습니다. 그 땅은 제 부모님의 피땀이 어린 땅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고 나중에 인생의 풍파가 닥치면 그걸 마지막 비상금으로 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이 힘들 때, 민우 등록금이 없을 때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오시며 민우의 미래를 구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믿었어요. 제 유일한 희망을 팔아서 이 집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며느리의 의무라고요. 최 여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얇은 입술이 경멸하듯 아래로 향했습니다. 죽은 사람 들먹이면서 겁주지 마라. 내가 최 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최 씨 집안 식구가 내 가족이고 내 친정은 남이야. 네가 가진 재산 좀 꺼내서 시동생 뒷바라지 한 건 내 자신을 위해 네가 애를 가질 수 있도록 공덕을 쌓은 셈이지. 그런데 네가 복이 없어서 하늘이 외면한 걸 어쩌겠니? 그 돈은 그냥 보시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언제 나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증인이 있어. 아니면 지금 이 집 재산 나눠 갖겠다고 거짓말하는 거니?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에게 한 조각의 양심이라도 남아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미소는 유라라는 여자를 향한 것이겠죠. 제가 돈 얘기를 하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은희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 그 돈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민우 학비로 이미 다 썼어. 민우는 이제 막 졸업해서 아직 돈도 못 버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갚겠어. 그리고 당신은 형수잖아. 설마 동생한테 돈 갚으라고 할 셈이야? 남들이 비웃어. 내가 100만 원 준다고 했잖아. 그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아량이야. 도장 찍어.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땅을 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불볕더위였죠. 저는 1억 원이 든 돈다발을 보자기에 소중히 싸서 떨리는 손으로 최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그녀는 저를 껴안으며 귀한 며느리 최 씨 집안의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조상님 위패 앞에서 민우가 성공하면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우가 막 졸업하고 집안이 안정을 찾자 그들은 저를 낡고 쓸모없어진 장난감처럼 취급했습니다. 이용 가치가 끝나자 구석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민준 씨, 당신이 대학원 다닐 때 누가 밤새 재봉틀 돌려서 눈이 짓무르도록 일하며 당신 책값 대줬는지 기억 안 나요? 어머니 담낭 수술로 입원했을 때 누가 병원에서 밤새 곁을 지키며 죽 한 숟갈 떠먹여 드리고 더러운 것들 다 치워드렸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때는 왜 저를 남이라고 안 하셨어요? 왜 그게 며느리의 의무라고 안 하셨어요?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 네가 며느리면 시어머니 병수발 드는 건 하늘의 이치야. 그리고 돈 문제는 내가 한 번 말했으면 끝이야. 증거 없으면 헛소리 하지 마. 우리 아들이 이미 도장 찍었어. 네가 안 찍으면 내가 너를 여기서 끌어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민준이 회사 경비원들 불러서 내 꼴 우습게 만들지 마. 그때는 내 부모님 뵐 낯도 없을 줄 알아. 그들의 파렴치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도구, 돈 버는 기계, 그리고 이제는 민준 씨의 새로운 행복의 걸림돌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제 소중한 땅,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그 땅은 그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삼켜졌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서명이 차갑고 단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8년간 저는 그들을 위해 살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나서야 제 손에 남은 것은 산산조각난 마음과 하늘에 닿을 듯한 억울함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끊어질 듯 팽팽하던 그때 최 여사의 저주 섞인 고함과 민준 씨의 극도의 무관심 속에서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급한 소리가 아니라 차분하고 위험 있는 노크 소리였습니다. 최 여사는 말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유라가 왔나? 민준 씨도 서둘러 일어나 옷깃을 여몄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죠. 하지만 무거운 나무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애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든 키가 큰 젊은 남자였습니다. 민우야, 네가 어떻게? 최 여사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 씨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우야, 다음 달에 온다며? 민우였습니다. 제가 제 청춘과 땅 판 돈을 전부 바쳐 키워낸 시동생. 민우는 짧게 깎은 머리에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안경을 쓰고 침착하게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거실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탁자 위에 이혼 서류에 잠시 머물렀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범벅이 된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어른이 된 동생을 본 반가움과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된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민우 역시 그의 어머니나 형처럼 쓸모없는 여자를 내려다보는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형, 다녀왔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최 여사에게 달려가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제게 다가와 크고 넓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왜 바닥에 앉아 계세요? 일어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손이 제게 희미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달려와 민우의 다른 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온다고 미리 말이라도 하지. 엄마가 마중 나갔을 텐데. 지금 이 집 꼴 좀 봐라. 난리도 아니야. 마침 잘 왔다. 내 형수 말이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우리 집 재산까지 넘보고 있잖니. 민우는 최 여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를 의자에 앉힌 뒤에야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들어서는데 어머니가 형수님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데 이 비바람 치는 밤에 형수님을 내쫓으려 하세요. 민준 씨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와 민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가 막 와서 잘 모르는구나. 나와 내 형수 사이는 이제 끝났어. 서로를 위해 빨리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현명한 거야. 너도 법 공부했으니 알 거 아냐. 부부 사이에 감정이 없으면 서로를 놓아주는 게 가장 문명적인 방법이지. 민우는 형을 보았습니다.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놓아주는 거요. 8년간 헌신한 아내를 빈손으로 내쫓는 게 형이 말하는 놓아주는 방식인가요? 형수님이 옛날 땅 문제까지 얘기하시던데 어머니와 형은 그 돈에 대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이런 민감한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그의 헛소리 좀 듣지 마라. 무슨 돈? 그건 내 형수가 너를 위해 자발적으로 낸 돈이야. 이제 와서 그걸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거지. 넌 이제 막 학업 마쳤고 앞길이 창창한데 이런 자질구레한 일로 신경 쓰지 마. 어서 씻고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민우는 방 한가운데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천장 조명이 그의 안경에 반사되어 눈 속의 감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와 형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밖의 천둥 소리보다 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이 시동생이 과연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것인가? 최 씨 집안의 넓은 거실에서 민우의 침묵은 마치 불붙기를 기다리는 폭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뻐하던 최 여사도 아들의 이상한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을 따르고 수건을 가져오며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민우야,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피곤하지?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다. 아니면 형수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걔가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자꾸 옛날 돈 타령을 하네. 내 형이 잘 해결할 테니 우리 집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질 거야. 민준 씨도 거들었습니다. 억지로 형다운 위엄을 되찾으려는 듯 했죠. 맞아, 민우야. 네가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로스쿨 졸업했다니. 형은 정말 자랑스럽다. 내일 당장 아는 곳에 연락해서 네가 바로 일할 수 있게 알아봐 줄게. 이 일은 형한테 맡겨. 여자들이란 게 가끔은 이렇게 단호하게 나가야 정신을 차리거든. 민우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원목 탁자를 가볍게 쓸어보다가 벽에 걸린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10년 전에 저는 젊고 희망에 찬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파에는 초라하고 눈은 퉁퉁 붓고 마음은 산산조각 난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의 침묵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민우도 그들과 똑같을 거야.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으니 나를 편들면 어머니와 형에게 맞서야 하고 그 큰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걸 알겠지. 누가 이제 막 쌓아 올린 자기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겠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싸둔 작은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우가 제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차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우마저 그런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어디 가세요? 민우가 갑자기 입을 열어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지. 집안이 편안해지도록. 민우야, 돌아온 거 축하해. 내가 성공해서 정말 기뻐.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저를 떠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알아서 가주면 좋지. 어서 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지만 민우가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형수님을 보내실 겁니까? 이비 오는 밤에 빈손으로요. 이 집도, 저 차도, 그리고 제 손에 쥔 이 변호사 자격증도 모두 형수님의 땀과 눈물, 그리고 형수님의 땅을 판돈으로 얻은 것인데도요. 최 여사는 움찔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런 소리래? 그건 다 우리 집 돈이지. 8년 전에 우리 집에 1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형 월급은 고작 150만 원이었고 어머니는 텃밭이나 가꾸셨잖아요. 그 1억 원, 형수님이 뒷마당에서 어머니께 드리는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형수님이 우시면서 제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테니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저는 유학 생활 내내 형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온 날 어머니와 형은 제게 이런 배은망덕한 연극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민준 씨는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민우, 너 법 공부하랬지. 누가 가족한테 대들라고 가르쳤냐? 누가 널 키워줬고 앞으로 누가 내 일자리를 알아봐 줄지 잊었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 때문에 어머니와 형을 배신하겠다는 거야? 민우는 형을 돌아봤습니다. 마치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전 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도리인지 압니다. 형수님이 피가 안 섞였다고요? 그럼 지난 8년간 형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누가 형을 돌봐줬습니까?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누가 간호했습니까? 형수님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시하셨나요? 그게 정말 형수님 탓이라고 확신하세요? 민준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최 여사도 겁에 질려 민우의 입을 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민우야, 네가 피곤해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집안일은 내일 얘기하고 어서 들어가 쉬어.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안타까움과 굳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온 것은 단순히 가족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형수님께 원래 형수님의 것이었던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온 겁니다. 이 집안 누구도 단 1초도 더 형수님을 괴롭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민우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 여사는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밖의 폭풍우는 곧 그치겠지만 이 집안의 끔찍한 진실은 이제 막 폭로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친동생처럼 아꼈던 그 시동생은 결국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밖의 폭풍우보다 더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이혼 서류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의 서명은 마치 마지막 희망을 베어버린 칼자국 같았습니다. 박은희, 거기 서서 뭐해? 도장 찍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초조함에 쉬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척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등장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8년의 며느리살이, 8년의 청춘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원수처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형수님, 이게 형수님이 새 인생을 시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민호의 나직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제 떨림을 조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민준 씨의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펜 역시 제가 그의 부장 승진을 축하하며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 탁자부터 의자, 심지어 민준 씨가 입고 있는 셔츠까지 제 땀과 돈이 스며 있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저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 펜을 가져갔습니다. 박은이라는 세 글자가 눈물에 번져 나타났습니다. 한 획 그을 때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놓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쓰라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앞에서 두렵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제가 서명하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류를 찍기라도 할까봐 쏜살같이 달려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순순히 나왔어야지. 자, 이제 그 다 떨어진 가방이나 챙겨서 당장 나가. 민준아, 약속대로 100만 원 주고 저 여자 빨리 내보내. 민준 씨는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 경멸하듯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8년간의 노예 생활에 대한 대가가 고작 얇은 수표 한 장이란 말인가. 저는 비웃으며 그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 유일한 가방을 가지러 방구석으로 향했습니다. 8년 전 저는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집에 왔습니다. 8년 후 저는 비 오는 밤
집도, 가족도, 아이도, 심지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판 돈까지 모두 잃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방 손잡이에 막 손을 뻗었을 때 다른 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형수님은 도장을 찍으셨으니 의무를 다하셨어요. 이제는 저들이 형수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차례입니다. 민우가 저와 문 사이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 최 여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밖으로 밀치려 했지만 민우의 엄한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민우야, 너 뭐 하는 거니? 쟤는 이미 도장 찍었어.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니라고. 뭘 꾸물거려. 집안 시끄럽게. 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탁자로 돌아가 윤이 나는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잠금 장치를 풀자 딸깍하는 건조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민준 씨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우는 가방에서 파란색 표지로 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형수님은 이제 법적으로 최 씨 집안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채무 관계, 모든 금전 관계는 형수님이 이 문을 나서기 전에 여기서 깨끗하게 정산되어야 합니다. 민준 씨는 자신감을 되찾으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빚? 내가 말했잖아. 100만 원은 차비로 주는 거고 그 외엔 아무 빚도 없어. 민우야, 사적인 감정으로 형을 곤란하게 만들지 마. 너 변호사잖아.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차이점은 알 거 아냐. 민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귀국하기 전 3개월 동안 제가 없는 사이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조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민우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지난 3년간의 형 계좌 거래 내역 사본입니다. 형이 한유라라는 이름의 계좌로 이체한 총 금액이 거의 2억 원에 달합니다. 부장으로 승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혹시 형수님이 밤낮으로 일해서 어머니께 맡긴 부부 공동자금에서 빼돌린 건 아닌가요? 민준 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너 이걸 어떻게? 이건 사생활 침해야. 내가 널 고소할 거야. 고소하세요. 민우는 태연하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8년 전 형수님의 토지 매매 계약서 사본입니다. 어머니는 기억 안 난다고 증거가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돈을 받으실 때 나중에 형수님이 딴소리 할까봐 어머니의 작은 수첩에 형수님 서명을 받아두셨더군요. 그 수첩 아직 제사상 올리는 찬장 서랍에 그대로 있으시죠? 제가 재작년에 잠깐 귀국했을 때 그 페이지 전체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최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며느리의 돈으로 키워낸 아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조용히 수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민우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구원자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가 무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제가 겪는 모든 억울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민우가 저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도록 내버려둬서 죄송합니다. 저들이 변명할 여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우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최 여사는 울먹이며 가족애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건 다 너희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였어. 저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비도덕적인 일을 하지 마세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그 1억 원을 들고 유학을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아세요? 저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와 형수님께 빚을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형수님을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셨어요. 제가 평생을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살길 바라셨습니까? 민우는 민준 씨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형, 나의 형. 형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죠. 지난 8년간 형수님의 정신을 갉아먹었던 그 비밀 말입니다. 스스로 말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공개할까요? 민준 씨는 온몸을 떨며 민우의 손에 남은 서류 뭉치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비밀일까요? 민준 씨처럼 자존심 강한 남자를 저렇게 두렵게 만드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거실은 이제 작은 법정 같았습니다. 민우는 검사였고 민준 씨는 피고인석에 선 죄인이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밖의 빗소리가 더욱 신경질적으로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습니다. 네가 날 협박해, 민우. 증거 있으면 어디 내놔봐. 난 내 형이야. 어릴 때부터 널 돌봐준 사람이라고. 여자 하나 때문에 형제를 팔아먹겠다고. 너 같은 배은망덕한 놈은 언젠가 천벌을 받을 거다. 민우는 그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제가 형을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형이 자신의 양심을 팔아넘긴 지 오래됐죠. 저를 돌봐줬다고요. 누구 돈으로요? 형은 형수님의 희생을 발판 삼아 성공하고 이제 와서 자신을 키워준 그 손을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민준 씨가 달려들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거 이리 내놔. 네가 가질 자격 없어. 하지만 민우는 무술을 연마한 사람처럼 단호한 동작으로 그의 팔을 쳐냈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흉악한 기색이 역력했죠. 네가 감히 날 쳐? 어머니, 보셨어요? 민우가 돌아와서 이 형을 때립니다. 최 여사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민우가 돌아온 순간부터 이 집에서 그녀의 권력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략은 친아들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 서서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8년간 쌓인 억울함이 곧 풀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그 남자는 이제 거짓의 냅에서 허우적대는 비겁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민준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면, 당신이 늘 말하던 것처럼 당당하다면, 왜 민우가 말하려는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는 거죠? 민준 씨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진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여자들은 주방 구석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세상 물정을 뭘 알아. 민우는 비웃었습니다. 내 형수님은 모르셨죠. 형이 지난 8년간 의도적으로 숨겼으니까요. 형은 형수님이 죄책감 속에 살도록 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아이 못 낳는 여자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뭘까요? 민우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이민준 씨, 이건 6년 전 형이 형수님 몰래 혼자 병원에 가서 받은 정액 검사 결과지입니다. 제가 결과를 큰 소리로 읽어드릴까요? 민준 씨는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우의 발 아래 무릎을 꿇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우야, 형이 빌게. 제발, 제발 말하지 마. 민준 씨의 얼굴에는 오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고 눈물과 땀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부장이라는 허울, 좋은 체면이 방금 내쫓은 아내 앞에서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최 여사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녀는 기어가듯 다가왔습니다. 민우야, 무슨 소리냐? 무슨 결과? 왜 민준이가 무릎을 꿇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난 8년간 제가 마셨던 그 쓰디쓴 한약들, 의사 선생님이 제 몸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들, 알고 보니 민우는 무릎 꿇은 형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통쾌함이 아니라 끝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돌처럼 굳어버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잘 들으세요. 전문의의 소견입니다. 이민준 씨는 어릴 적 알았던 볼거리의 후유증으로 인한 선천성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 확률은 0%입니다. 방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모든 것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무정자증? 그가 무정자증이라고요? 저는 기계처럼 민우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최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무정자증이야. 저 여자가 너를 매수해서 네 형을 모함하는 거야. 어머니 보세요. 민우는 최 여사 앞에 검사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병원의 붉은직인 과장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형은 이 사실을 6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임신을 못하자 혼자 검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거나 아이를 입양하는 대신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를 숨기고 모든 죄를 형수님께 뒤집어 씌운 겁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6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6년 동안 내가 그 쓴 약을 다 마시는 걸 지켜봤어요. 어머니가 나를 구박하고 때리는 걸 보면서도 당신은 침묵했다고요? 저는 늦은 오후 한약방에 들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역한 한약 냄새가 옷과 살켈에 배어 있었죠. 저는 최 여사가 밥만 축내는 주제에 애도 못 낳는다며 국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최 씨 집안 조상님 위패 앞에 무릎 꿇고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게 해달라며 아이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빌었던 순간들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정신적 학대가 민준 씨가 연출한 잔인한 연극이었다니.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체면이 중요했어. 나는 부장이고 사람들이 나를 남구실도 못하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걸 견딜 수 없었어. 나는 시간을 좀 벌려고 했어. 시간을. 저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쓰라리게 흘렀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유라와 바람을 피우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해서 나를 내쫓으려 했나요? 당신이 무정자증인데 그 여자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당신 아이인 척하며 당신의 불임을 감추려 했나요? 민준 씨는 움찔하며 저와 민우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 진실은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비겁한 자존심을 정면으로 강타했으니까요. 최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검사 결과지와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녀가 늘 저를 짓누르던 최 씨 집안의 대에 대한 자부심이 결국 동그란 숫자 0에 불과했다는 사실. 아이고, 우리 집안 망했네. 최 여사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숨겼니?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었어? 민우가 제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형수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지난 8년간 형수님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 속에서 사셨습니다.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건 형수님이 하신 가장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나가실 순 없습니다. 땅 판 돈 1억 원, 어머니께 맡긴 월급, 그리고 이 집의 절반 가치 전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민우는 민준 씨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형수님께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나는 변호사로서 형을 재산 사기 및 배우자 부정행위로 고소할 겁니다. 내연녀에게 돈을 이체한 증거와 이 진단서는 형의 회사와 온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형수님께 돈을 돌려주고 끝낼 건가요? 아니면 커리어와 명예를 모두 잃을 건가요? 민준 씨는 동생과 저, 그리고 탁자 위에 서류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의 비는 그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인격과 진실에 대한 대수술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8년에 제 자신이 불쌍했고 동시에 길고 어두웠던 폭풍우 뒤로 마침내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해 기뻤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오직 고통스럽게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 그 단어들이 총알처럼 제 영혼에 박혔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거짓이라는 무덤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과도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가락, 밤새 재봉틀을 돌리느라 생긴 굳은 살, 퇴근 후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 한약방으로 향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역하고 쓰디쓴 한약 냄새가 아직도 머리카락과 피부 깊숙이 배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약은 아주 쓰니까 씻기 전에 단숨에 마셔야 효과가 있어요. 몇 년 전 한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난 6년간 얼마나 많은 탕약을 마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약은 너무 써서 마시자마자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함,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저는 눈물을 닦고 메스꺼움을 참으며 다시 약을 마셨습니다. 부엌 문가에 서서 허리에 손을 짚고 저를 쏘아보던 최 여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셔, 어서 많이 마셔. 이 집 밥 축낸 지가 몇 년인데 배는 여전히 텅 비어있니? 최 씨 집안 조상님들 뵐 낯도 없니? 여자라는 게 기본적인 도리도 못하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제 복이 없어 겪는 수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민준 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그가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며 사과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을 쳐다봤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침묵은 관용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대신해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는 자의 극악무도한 비겁함이었습니다. 이민준 씨, 당신 사람 맞아요. 저는 목이 메어 지난 세월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년 동안 당신은 나를 병자 취급하고 어머니가 내 몸과 마음에 상처 주는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내가 약을 마실 때마다 얼마나 간절히 희망을 품었는지 알아요?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던 내 마음을 알기나 하냐고요? 8년간 쌓인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이 초라한 제 몸이 쓴 약과 저주 속에서 묻혀버린 제 청춘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보태 지은 집에서 제가 정성껏 봉양한 가족들 사이에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 저를 내쫓으려 악을 쓰던 최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그녀가 제게 퍼부었던 모욕의 말들은 이제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집안의 대를 향해 부메랑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세요. 아이 못 낳는다던 이 며느리를 보세요. 저는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전부 어머님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가 나쁜 소리를 듣도록 내버려뒀어요. 어머님은 왜 당신 아들이 건강한데 아이가 없는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그저 저를 탓하고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저를 학대하기만 하셨잖아요. 이 고통, 이 배신은 너무나 컸습니다. 너무 커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공허함과 냉기만이 느껴졌습니다. 8년간 저는 청춘과 돈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선의와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호화로운 거실은 그의 비겁함을 담기에는 너무나 비좁아 보였습니다. 제 울부짖음을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아이처럼 더듬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랐다고요? 저는 경멸이 가득한 냉소를 지었습니다. 6년 4천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단 1초도 찾지 못했나요? 아니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나요? 민준 씨가 기어와 제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듯 했지만 저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변명했습니다. 멀끔한 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찌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들리던지요. 날 이해해줘. 난 장남이고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막 승진해서 친구들과 동료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있었어. 내가 불임이라는 걸 알면 내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어. 다들 날 남 구실도 못하는 놈이라고 비웃을 거라고. 내가 그런 건 다 이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체면. 옆에 서 있던 민우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여자의 명예를 짓밟아서 얻는 게 형이 말하는 체면인가요? 아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 어머니에게 저주를 듣도록 내버려 둔 채 형은 성공한 부장이라는 가면을 지켰죠. 그걸 체면이라고 부르나요? 민준 씨는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넌 외국에 있었잖아. 여기 남은 사람의 압박감을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괴로웠어. 아이 없는 고통을 나 혼자 몇 년이나 감당해야 했다고. 혼자 감당했다고요? 제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바람 피우는 방식으로 감당했나요? 유라에게 몰래 돈을 보내는 방식으로 감당했나요? 그녀가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나를 속여 이 비 오는 밤에 나를 내쫓는 방식으로 감당했냐고요? 그게 당신이 고통을 감당하는 방식이었어요. 민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변명은 잔인한 진실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남자로서의 체면이라는 핑계는 그의 이기심과 탐욕, 잔인함을 가리기 위한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그 남자를 보며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8년간 저는 그를 존경하고 제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상은 무너져 내렸고 비겁함의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제 눈물 한 방울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체면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이민준 씨.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고 자신의 여자를 지킬 배짱도 없는 비겁한 인간일 뿐이에요. 당신은 나를 짓밟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죠. 하지만
당신이 거짓 위에 세운 그 기반이 오늘처럼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때 최 여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우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불임 문제는 시작에 불과해요, 형수님. 더 끔찍한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민우는 민준 씨를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형이 형수님의 돈으로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가꿨는지 보여드리죠. 민우는 책상 위에 사진 몇 장과 상세한 지출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 씨가 명품 옷을 입은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라. 예전에 민준 씨가 무일푼일 때 그를 버렸던 첫사랑이었습니다. 유라는 형이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우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형은 그녀에게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줬습니다. 월세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과 명품 가방, 화장품, 그리고 둘이 떠난 호화로운 여행 경비는 모두 형수님이 8년간 힘들게 모으신 예금 통장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유라와 그 옆에서 행복해 보이는 민준 씨를 보니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 드레스와 가방은 아마도 제가 새벽 2시까지 야근하며 번 돈으로 제가 가족을 위해 돈을 아끼려 나물 반찬만 먹으며 버틴 돈으로 산 것이겠죠. 이 지출 내역을 보세요. 민우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3개월 전 형은 유라에게 옷가게를 차려주겠다며 5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체 메모에는 미래의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죠. 보이세요? 형수님이 여전히 봉제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실 때 형은 형수님의 돈으로 다른 미래의 아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내 돈으로 당신 첫사랑을 먹여 살리고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판 돈으로 그녀에게 선물을 했다고요. 이민준 씨, 당신 양심이 있긴 해요. 민준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유라, 그녀가 임신했다고 했어. 아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내 아이를 고생시킬 순 없었어. 당신 아이요? 민우는 비웃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죠. 형은 선천성 무정자증입니다. 의사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어요. 그런데 유라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죠? 형은 5천만 원과 이 집까지 바쳐서 남의 자식을 키우려 했던 건가요? 그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요. 형.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너, 무슨 소리야? 그녀는 분명 내 아이라고 했어. 자기에게는 나밖에 없다고 맹세했단 말이야. 그녀는 형에게 맹세했지만 형이 얻어준 그 오피스텔에서 다른 남자와 부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민우는 또 다른 사진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라가 그 고급 오피스텔 문 앞에서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넘게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에게 형은 그저 돈을 캐낼 수 있는 광산이고 자기 애인과 낳은 아이에게 신분과 재산을 안겨줄 완벽한 호구였을 뿐입니다. 이 진실은 민준 씨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는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입에서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증거 사진 더미 속에서 비참하게 누워있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끝없는 혐오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잔인하게 배신했고 결국 자신도 애인에게 치욕적으로 배신당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그가 자신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일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그토록 바라던 장손이 남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침착했습니다. 진실은 모두 드러났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인간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민우를 도와 최 여사를 소파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한 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넉나간 사람처럼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가족이 저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지 전부 보여주려 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와 형이 왜 하필 지금 형수님을 내쫓으려 했는지 아세요? 민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지난달에 등기 절차를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등기부등본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은 이 집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가 되도록 몰래 절차를 밟았습니다. 형은 어머니를 설득해서 마치 어머니가 이 집을 사서 자신에게 증여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형수님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럼 이 집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저를 배제할 계획이었단 말인가요? 8년간 저는 제 월급과 보너스, 심지어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이 집의 벽돌 한 장, 문짝 하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 여사와 형은 반년 전부터 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학업을 마치고 돌아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의지할 곳이 생기면 그때 형수님을 내쫓기로요. 유라와 그 가짜 아이를 집에 들이기 전에 형수님께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길을 터놓으려 했던 겁니다. 형수님은 성격이 유순하고 아이도 없으니 쫓겨나도 조용히 떠날 거라고 계산했던 거죠. 정신을 차린 최 여사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진실은 외도나 불임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머니,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된 잔혹한 약탈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악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실망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제 땅을 팔아 민우를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저를 빈손으로 내쫓을 계략을 꾸미셨다고요? 제가 병원에서 밤새 어머니를 간호했던 밤들은 생각나지 않으세요? 최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거짓되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저 민준이와 민우의 미래를 걱정했을 뿐이야. 유라가 정말 임신한 줄 알았지.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손주가 필요했어. 저희 미래를, 저희 은인의 인생을 망치는 방식으로 걱정하셨나요?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의 1억 원이 없었다면 제가 오래전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는 걸 모르세요? 어머니는 형수님의 돈으로 저를 성공시키고 이제는 제가 얻은 변호사라는 직함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형수님을 경멸하셨습니다. 그건 저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의를 아는 시동생,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시어머니, 그리고 비겁하고 배은망덕한 남편. 진실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이용하고 제 청춘과 재산을 착취한 뒤 목적을 달성하자 낡은 걸레처럼 저를 버리려 했습니다. 가슴속에 고통이 문득 강한 힘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하셨으니 저도 더 이상 정에 얽매일 필요 없겠네요. 저는 민준 씨와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전에는 없었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최 여사님, 저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제 것은 전부 단 10원도 빠짐없이 되찾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배은망덕함에 대해
법과 양심 앞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옆에 서 있던 민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대적인 지지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은혜를 아는 시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거실은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최 여사의 저주 섞인 고함은 민준 씨의 불임이라는 진실과 유라의 계략 앞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폐잔병처럼 초라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우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판결을 앞둔 판사처럼 눈빛은 단호했죠. 그는 어머니나 형이 아닌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지난 8년간 제 돈으로 자신의 의지와 미래를 키워온 그 공간을 말입니다. 어머니, 형,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법을 공부했는지 아세요? 단순히 돈을 벌거나 허울 좋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 안에서 너무나 많은 불의를 목격했기 때문에 법을 공부했습니다. 8년 전 형수님 손에서 유학 자금을 받던 날, 저는 언젠가 제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여인이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겠다고 제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민준 씨는 민우를 올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형을 법정에 세울 셈이냐? 우린 형제잖아. 민우야,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망신당하게 할 셈이야. 민우는 실망이 가득한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망신을 걱정하세요? 형이 형수님을 속일 때, 어머니와 함께 형수님을 빈손으로 내쫓을 계략을 꾸밀 때, 그때는 망신당할 거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형은 제 형이지만 형수님 또한 저를 키워준 분입니다. 제게는 형수님이 베푼 은혜가 형이 말하는 그 맹목적인 혈연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민우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형수님, 모든 절차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형의 외도 증거, 부부 공동 재산을 내연녀 계좌로 빼돌린 증거, 그리고 위조된 병원 기록까지 형수님의 것을 되찾기에 충분합니다. 형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고 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형수님의 변호인이 되어 이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들로 형은 돈뿐만 아니라 지금의 직위와 명예까지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저는 민우를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묵묵히 일하고 묵묵히 견디는 동안 저를 조용히 이해하고 지켜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심었던 선의의 씨앗이 제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꽃을 피운 것입니다. 최 여사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낡은 수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불며 애원하는 것이었죠. 민우야, 그러지 마라. 집안일은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내 형수 착하잖아. 설마 제 형이 감옥 가거나 직장을 잃는 걸 원하겠어? 안 그러니 은희야, 한마디만 해줘. 지난 8년간 내가 좀 엄했던 건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너희 집에 빨리 손주가 생겨서 화목해지길 바랐을 뿐이야. 그 말을 들으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최 여사의 파렴치함은 정말이지 경지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힘으로 저를 억누를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거짓된 정에 호소하며 애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의 박은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8년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머님의 동정도 민준 씨가 적선하듯 던져주는 100만 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직 공정함을 원합니다. 제 것은 제가 되찾을 것이고 제 것이 아닌 것은 10원 한 장 탐내지 않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탁자로 다가가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인쇄된 서류가 아니라 낡고 빛바랜 종이었지만 서명은 선명했습니다.
이 일을 가장 확실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와 형께 이 서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방안은 다시 한번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와 민준 씨는 민우의 손에 들린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모서리가 누렇게 변색된 A사 용지였습니다. 민우가 그것을 펼쳤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종이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기억 속에서는 그저 오래전의 구두 약속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형수님이 땅을 파셨던 그날 기억나세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형은 온갖 가머니설로 맹세하셨죠. 하지만 멀리 떠나야 했던 18살의 저는 그 맹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민우가 책상 위에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8년 전 민준 씨의 또렷한 필체로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본인 이민주는 아내 박은희로부터 그녀의 상속 재산인 토지, 매각 대금, 일금 1억 원 100, 00원을 동생 이민우의 유학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이 금액이 저와 최 씨 집안이 박은희에게 진 채무임을 약속합니다. 만약 최 씨 집안 측의 귀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를 경우 본인은 위 금액 전액을 상응하는 은행 이자와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박은희의 기여로 마련된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각서 아래에는 민준 씨의 서명과 지장 그리고 최 여사의 증인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종이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난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제가 형수님처럼 순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형과 어머니의 눈에서 탐욕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각서를 8년간 보관한 것은 가족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형이 변심할 경우 형수님을 구할 구명줄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슬프게도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군요. 최 여사가 달려들어 각서를 찢으려 했지만 민우가 재빨리 거두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시려고요.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사본을 공증받아 친구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었습니다. 이 각서는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것만 있으면 형수님은 이 집이나 1억 원에 대해 더 이상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 각서를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니. 제가 그토록 아끼고 한 푼 두 푼 모아 학업을 뒷바라지한 시동생이 결국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미래를 완벽하게 챙겨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우야,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더 빨리 돌아왔어야 했는데 형수님이 8년 동안이나 이 고통을 겪게 해서는 안 됐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도 형수님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형과 어머니입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각서는 그의 모든 재산 약탈 계획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 저 차, 그리고 그의 명예까지 모든 것이 그가 방금 버리려 했던 아내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광기 어린 분노에 휩싸였죠.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막내 아들 때문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배은 망덕한 놈, 최 여사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인 민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마른 손이 아들을 핥히려는 듯 뻗어 나왔습니다. 내가 널 낳고 내가 널 키웠어.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내 어미와 형을 해치겠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년 때문에 내 가족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셈이냐. 민우는 어머니의 광기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해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저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울 뿐입니다. 형수님은 남이 아닙니다. 제 미래를 구해주셨고 지난 8년간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신 분입니다. 구해주긴 뭘 구해줘. 며느리면 시댁에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야. 최 여사는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애가 준 돈은 자기가 좋아서 준 거야. 누가 억지로 뺏었어. 이제 와서 그 낡아빠진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해? 이 집은 최 씨, 집안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이민우, 이 불효자식, 온 동네방네 내가 남을 도와 가족을 해치는 파렴치한 변호사라고 소문내고 다닐 테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증오의 찬눈으로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2년, 네가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어미를 물어뜯게 만들어? 내 편이 생겼다고 이 집 재산을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꿈깨.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줘. 최 여사는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선반 위의 화병과 장식품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는 이 집안의 거짓된 품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하고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미쳐 날뛰는 최 여사를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혐오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계산하고 탐욕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유일하게 양심을 가졌던 아들의 경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우의 고함 소리에 최 여사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럴수록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만 듭니다. 형이 왜 저렇게 비겁하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니의 잘못된 교육과 끝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형에게 빼앗고 이용하는 법만 가르쳤지 사람이 되는 법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민우는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형, 어머니를 봐. 형도 저렇게 미쳐서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내일 공증 사무실로 가. 이 집의 절반 가치를 형수님 명의로 이전하고 1억 원 채무와 8년간의 이자를 모두 변제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즉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거야. 최 여사는 1억 원과 집의 절반이라는 말에 더욱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상님을 찾으며 울부짖다가 다시 저를 향해 온갖 험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저주들은 이제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민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밖의 비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축축하지만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 제가 두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일의 새벽은 제가 이 배은망덕한 자들 앞에서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인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날 밤 최 씨 집안은 숨 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피운 최 여사는 지쳐 소파에 쓰러져 누워 여전히 원망 섞인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와 답답했던 마음을 조금 씻어주었습니다. 민우는 흩어지는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원망하세요? 민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원망이라니?
왜 내가 널 원망해? 넌 나를 구해줬고 내 억울함을 풀어줬잖아.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고 형을 형수님 앞에서 망신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효자, 배신자라고 욕하겠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 편에 선다는 것은 제 손으로 제 양심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형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제 인생을 썩어빠진 영혼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넌 불효자가 아니야. 넌 어머니와 형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돕고 있는 거야. 만약 네가 그들의 악행을 덮어줬다면 그게 정말 그들을 해치는 거였을 거야.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 네가 베푼 이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민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굳은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한 일은 형수님이 지난 8년간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형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형이나 어머니처럼 배은망덕하지 않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아직 정의가 있습니다. 형수님은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사셨어요. 이제부터는 형수님 자신을 위해 사세요. 민우의 말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 같았습니다. 8년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저에게도 행복할 권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의무와 책임이라는 세 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저 역시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민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와 형이 널 쉽게 용서하지 않을 텐데. 민우는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뒀습니다. 내일 형수님 일을 마치면 그곳으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커리어를 시작할 겁니다. 어머니와 형에 관해서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저는 여전히 그들의 아들이고 동생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민우를 보며 그가 정말 어른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깊었습니다. 혈연은 소중하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양심과 정의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밤새 내린 빗물 웅덩이를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제 짐들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방을 나섰을 때 민준 씨가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넷했고 눈 밑은 검었습니다. 은희 씨, 갑시다.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최 여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희미한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제가 전부라고 여겼던 그 집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제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길은 분명 자유와 진실의 길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 못 낳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여자가 아니라 제 삶의 존엄과 주권을 되찾은 여자였습니다. 택시는 8년간 저와 함께했던 작은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문에 기댄 채 서 있는 최 여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배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재산을 증오의 찬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조수석에 앉아 시체처럼 침묵했습니다. 가끔 백미러로 저를 훔쳐봤지만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은희 씨, 차가 큰 길로 나서자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고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 8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민우는 가족이니까 설마 형을 막다른 길로 몰지는 않겠죠? 당신이 민우한테 한마디만 해줘요. 그 돈은 내가 천천히 갚을게.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유라와 아이에게 주기로 약속했단 말이야. 곧 태어날 아이가 머물 곳도 없게 만들 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의 파렴치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불임이라는 진실이 밝혀지고 내연녀의 거짓말이 드러난 이 순간에도 그는 자기 핏줄도 아닌 아이를 들먹이며 저와 흥정하려 했습니다. 그는 남의 자식 머물 곳을 걱정하면서 지난 8년간 자신을 위해 청춘을 바친 아내를 걱정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차 세워요. 저는 핸드백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주며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놀라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옆에 있던 민우가 말리려 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민준 씨도 당황하며 따라 내렸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는 서둘러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음 바꾼 거지, 은희 씨? 당신은 원래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잖아. 짝, 건조한 마찰음이 이른 아침의 거리 한복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8년간의 분노와 굴욕, 노예 같았던 삶의 모든 힘을 그 뺨에 실었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고 민준 씨의 얼굴은 옆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통통한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멍하니 뺨을 감쌌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생물처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뺨은 당신과 나 사이의 모든 빚을 청산하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8년간 마셔야 했던 그 쓴 약들에 대한 대가예요. 당신 어머니의 모욕 앞에서 내 결백을 되찾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같은 비겁한 인간을 사랑했던 내 어리석음을 향한 따귀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할 정도로 후련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이민준 씨,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고 당신 집안의 돈 버는 기계도 아니에요. 그 아이가 살 곳이 있든 없든 유라라는 여자가 행복하든 말든 그건 당신 사정이에요. 내 집과 내 돈은 10원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을 겁니다. 다시는 8년의 정 따위를 들먹이지 마세요. 나에게 그 8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흉터일 뿐이니까. 말을 마친 저는 그가 한마디도 더 할 수 없도록 등을 돌려 차에 올랐습니다. 민우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탄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형수님, 단 1초도 더 참으실 필요 없어요. 민준 씨는 매 맞은 개처럼 조용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택시는 다시 공증 사무실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위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따귀는 민준 씨의 뺨뿐만 아니라 제 영혼을 묶고 있던 마지막 족쇄를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8년의 청춘과 1억 원의 상속 재산으로 산 값비싼 자유였습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절차를 밟는 동안 민우는 오래된 각서뿐만 아니라 민준 씨의 오만을 완전히 꺾어버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민준 씨처럼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부장이라는 직함을 잃는 것이 돈을 잃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채무 확인서에 서명하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는 액정을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민준 씨의 목소리는 더듬거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대표의 고함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이 부장, 오늘 아침 인사팀으로 접수된 투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 동부 신도시 프로젝트 입찰 비리에
회사 법인카드로 내연녀 개인 쇼핑 비용까지 결제해. 이게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알아? 민준 씨는 공증인 책상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제발 제 설명 좀. 오해입니다. 오해는 무슨? 은행 거래 내역, 자네와 내연녀가 쇼핑하는 사진, 심지어 전임 경리팀 직원의 진술서까지 다 첨부되어 있어. 자네를 오늘부로 즉시 직위 해제하겠네. 오후에 회사로 와서 업무 인계하고 감사팀 조사에 대비하게.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어. 민준 씨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늘 저를 위협하고 최 여사를 기쁘게 하고 유라에게 헌상하던 그 부장이라는 직함이 이제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는 제 돈을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형의 거짓된 성공의 껍데기를 벗겨내려 한 것입니다. 민우는 여유롭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차가운 눈으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놀랐죠, 형. 형이 형수님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릴 때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회사 자금에도 손을 댔더군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나요? 전 법을 공부했고 회계사 친구들도 많습니다. 형이 한 짓은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 씨는 울부짖으며 민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야. 악마야. 형을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충격으로 돌아가실 거야.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신다면 그건 형과 어머니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입니다. 민우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8년을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형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분을 느껴볼 차례입니다. 남은 서류에나 서명하시죠. 그리고 돌아가서 당신의 아름다운 유라 씨도 상대해야 할 테니까요. 듣자 하니 형이 직위 해제되고 빈털터리가 된 걸 알면 그녀가 아주 기뻐할 거라던데요. 민준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채무 변제 및 재산 이전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무너져 내리는 그의 인생처럼 비틀거리고 떨렸습니다. 저는 거짓과 착취 위에 세워진 가짜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배신과 탐욕의 대가는 언제나 혹독합니다. 민준 씨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내와 재능 있는 동생, 그리고 창창한 미래를 거짓된 여자 하나와 맞바꿨습니다. 이제 연극의 막이 내리자 그는 명예와 경력의 잿더미 위에 홀로 남겨진 빈털터리 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증 사무실의 분위기는 직원들마저 힐끔거릴 정도로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민준 씨가 오래된 각서에 따라 주택 소유권을 제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 여사가 태풍처럼 뛰어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압박용으로 끌고 온 듯한 먼 친척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 돼. 민준아, 서명하면 안 돼. 아무데도 서명하지 마. 최 여사는 공증인 책상 위의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공증인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국가기관입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이민준 씨는 완전히 자발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에서 이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시면 경비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 여사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특기인 곡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몹쓸 약이라도 먹였나 봅니다. 우리 아들을 홀려서 온 집안 재산을 다 빼앗으려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양심이 있으면 이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멀쩡한 남의 집 재산을 강도가 날로 먹게 내버려 두십니까? 민우가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데려오신 저분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고 형은 지금 빚을 갚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아들이 협박당했다고 소송을 거시겠다면 제가 기꺼이 형수님을 대리해서 어머니와 법정에서 맞서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법정에 서면 형의 병과 공금 횡령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우리 집안이 더 망신당하길 바라세요. 함께 온 친척들은 불임과 공금 횡령이라는 말에 서로를 쳐다보더니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그저 최 여사의 거짓말에 속아 제가 집안을 차지하려는 나쁜 며느리인 줄 알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끔찍한 진실을 듣고 나니 누구도 감히 편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울음이 목구멍에 걸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준 씨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어깨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정말... 최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절망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가세요. 저를 더 망신시키지 마세요.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곧 경찰 조사도 받을 거예요. 은희 씨한테 집이랑 돈 돌려주지 않으면 저 감옥 가야 해요. 이제 만족하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집안의 대가 이제 교도소에서 끊기게 생겼다고요.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계산하고 남을 무시하며 살아온 그 여인의 오만함은 이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아들의 죄악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지막 연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과 이기심에 이끌린 인간의 말로에 대한 서글픔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이전 계약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제 인생에서 최 씨 집안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가로선 같았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박은희 씨. 공증인이 붉은 직인이 찍힌 계약서 사본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었습니다.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바람처럼 가볍기도 했습니다. 저는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공증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최 여사의 뒤늦은 울음소리와 민준 씨의 비참한 그림자가 남았습니다. 법적인 싸움은 끝났지만 그들의 양심과의 싸움은 아마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공증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민준 씨는 미친 사람처럼 유라에 대한 민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에게는 사랑이라는 안식처와 기댈 수 있는 아이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넋이 나간 최 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민준 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제 돈으로 내연녀에게 얻어준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저와 민우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남의 고통 위에 행복을 쌓으려 했던 자의 결말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문 앞에서 민준 씨는 초인종을 누를 새도 없이 비상키로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유라가 낯선 남자의 무릎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짐들은 이미 이삿짐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 씨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유라는 놀라 와인 잔을 놓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심지어 경멸하는 표정이었죠. 그녀는 일어나 비싼 실크 잠옷을 매만지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 민준 씨, 오늘은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뭐
잘 됐네. 나도 마침 열쇠 돌려주려고 전화하려던 참이었거든. 이 자식은 누구야? 그리고 아이는? 내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냐고. 민준 씨는 유라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남자가 일어나 그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무슨 아이? 당신 제정신이야. 유라는 비웃었습니다. 의사가 당신 불임이라며. 잊었어. 내가 임신했다고 한 건 당신이 그 늙은 마누라랑 빨리 이혼하고 나한테 돈이나 갖다 바치게 하려고 그런 거지. 그런데 듣자니 당신 회사에서 잘렸다며? 전처한테 집이랑 돈도 다 뺏기고 내가 불임인데다 빈털터리인 당신 곁에 남을 만큼 멍청해 보여? 민준 씨는 바닥에 누워 쓰라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난 너한테 모든 걸 줬어. 내 아내를 배신하고 그녀의 돈을 훔쳐서 내 가게까지 차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은 나한테 돈을 줬고 나는 당신한테 성공한 남자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줬잖아. 그럼 셈친 거지. 유라는 민준 씨가 사준 명품 가방을 어깨에 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이 집도 계약 끝났어. 나는 내 진짜 애인이랑 우리 진짜 아이랑 다른 도시로 가서 살 거야. 잘 가, 이 멍청아. 그녀는 남자와 함께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민준 씨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복도에서 저와 민우를 지나칠 때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실로 혹독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동생, 직업을 잃었고 이제는 사랑과 아이에 대한 환상마저 잃었습니다. 민우가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그냥 둬, 민우야. 저 사람을 저 고독 속에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벌일 거야. 우리는 등을 돌렸습니다. 텅 빈 집에서 흘러나오는 민준 씨의 울음소리가 등 뒤로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지난 8년간 그는 자신과 어머니가 만든 연극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연극에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복도의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분노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는 평온함과 저를 기다리는 드넓은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제 인생은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의와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끔찍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심은 선의의 씨앗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라나 결국 정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탐욕과 기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주인공 은희 씨가 겪은 8년의 고통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존엄과 삶을 되찾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은 시동생 민우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가족의 잘못을 세상에 드러내면서까지 형수님을 지킨 그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은혜를 갚고 정의를 세우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